안녕하십니까. 독일어 강사, 독일어 딕션 강사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강의가 됐죠. 네, 학교 2.5단계이기도 하고 또 학교 방침이 지금 되도록이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한번 얼굴 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마지막 시간은 한번 저희가 가볍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오늘은 인터넷으로, 특히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에 이거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 들어주시고 한번 쭉 들어주시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음악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두시면 뒤에 여러분들 음악 계속해서 공부할 때 나쁘지 않다는 거, 제가 좋은 컨텐츠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오페레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레타 원래 한 주만 하려다가 보니까 양이 한 주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20세기 이전에 1900년대, 그쵸? 1900년 이전에 음악 오페레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오페레타를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오페레타의 정의 한번 하고요. 일단 정의 뭐 어떤 곡인지, 그 다음에 오페레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곡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오페레타에 나오는 곡인데 서곡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름다운 도나우강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푸른 도나우강. 그래서 그 서곡인데 이걸 안드레 리우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으시면서 오페레타가 은근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에 있다는 거, 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 들어봤던 곡이죠, 그쵸? 네, 저희 생활 속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도나우강, 이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오페레타에 나오는 서곡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 오페레타는 약간 서민들에게 좀 친숙하고, 그 다음에 쉽게 들을 수 당시에 유행가처럼 쉽게 들을 수 있던 그런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궁중음악을 오페라라고 치면 판소리, 그다음 마당놀이,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오페레타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춤도 추면서, 방금 보셨죠? 춤 추면서 왈츠. 이 비엔나에 이게 아마 시청인 것 같은데, 비엔나 시청 광장에는 매년 오페라 축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 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비엔나,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 피에는 이 오페레타의 피가, 왈츠의 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엄청 이 사람들한테는 영혼 같은 건데, 이 오페레타가 처음에는 어쨌든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파리에서 시작해가서 나중에는 이 비엔나에서 약간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요
요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 오스트리아의 오페레타에 왈츠가 섞인 요게 거의 최종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비엔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요런 게 있다 보고 한번 다음으로 이제 슬슬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페레타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오페레타의 정의는 이제 단어적인 뜻은 오페라가 오페레타가 된 건데 이거는 이태리 말로는 작은 오페라. 그러니까 독일 말로 뭐 예를 들면은 작다라는 뭐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매첸, CHEN이 붙으면은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페레타 그러면은 오페라의 작은 버전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좀 오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짧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요새 많은 분들이 그 시도를 하는 게 좀 오페라는 길고 듣기 힘드니까 좀 짧게 해가지고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도가 이미 100년 전에 네, 120년 전, 그죠? 150년 전이죠. 150년 전에 유럽에서 이미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네, 또 계속해서 정의를 보시자면은 음악적 요소가 있는 무대 작품, 음악 작품이 아니라 음악적 요소가 있는 무대 작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이제 발전했고 가볍고 이해하기 쉽고 또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음악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음악 중간 중간에 대화가 들어갑니다. 네, 대화가 연극처럼 대사가 들어가고 그런 모놀로그, 디알로그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참고로 디알로그는 두 명이서 얘기를 하는 걸 디알로그라고 하고 모놀로그는 혼자 독백하는 거를 모놀로그라고 합니다.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춤추고 있죠. 이게 네, 오페레타 무대 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막 춤도 춰가면서 예, 하는 거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적인 성격이 좀 있죠. 뮤지컬적인 성격이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여기에서 뮤지컬이 발달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오페레타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뮤지컬에 밀려서 사장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 오페레타를 보고서는 뮤지컬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페레타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작은 오페라로서의 오페레타 말 그대로 그죠? 아까 얘기했죠 단어적인 의미. 그래서 18세기에 한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오페라 세리아 또는 서정 비극 오페라와 구분이 되는 희극 작품, 그러니까 재밌다는 얘기죠. 코미디 작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페라보다는 작다 보니까 인물 수도 등장 인물도 적고 그 다음에 합창이 없죠. 왜냐하면 합창이 들어가면 벌써 네, 비용이 많이 이게 비용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큰 극장에서는 오페라들을 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작은 극장들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정도 그거보다 더 작은 뭐 한 400석 규모의 작은 극장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극장에서 이제 추구하던 게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볍고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곡들은 거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원해서 이제 희극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적은 수의 등장인물 또 합창이 없고 뭐 오케스트라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숙련된 성악가, 전문 성악가 없이 영국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극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성악가를 빼는 거죠. 성악가 빼고 연극하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네, 극 구성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파리에서 테아트르 들라 푸아르라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보드빌 그다음에 오페라 코믹 이런 거 이게 이제 다 희극 장르인데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이게 스페인으로 넘어가서는 사수엘라, 그러니까 여기 읽자면 사르추엘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스페인 말로 사수엘라 합니다. 그 Z가 뜨 발음이 나거든요. 영어의 번데기 발음.
그래서 그 사르수엘라 장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콩쿠르를 가끔 보면 이 사르수엘라 그 콩쿠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이거 이거 결국에는 오페레타 파리에서 시작한 이 오페레타 희극 작품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또 어떤 게 있냐면 독일 오페라에서 오페레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로 된 오페라는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많이 한국에서 많이 연주하는 작품들이 거의 베르디, 푸치니, 그쵸? 마야베아 아니면 로시니 그 뭐 아니면은 그쵸? 다 뭐 비제 이 프랑스 작품, 이태리 작품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독일어로 된 오페라는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채울 수 있는 이제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니즈에 따라서 독일어로 된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페레타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적은 오페라, 그러니까 적은 수의 오페라라고 해서 오페레테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일 오페레타는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민적인 독일의 오페라, 그러니까 오페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나중에 오페레타가 거의 오페라의 위치까지 격상이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풍성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선으로는 약간 경박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박하다는 표현이 어울려요. 경박하고. 왜냐면 거기서 막 하면서 막 쓰는 단어 자체가 오페라에 쓰는 그런 고급 단어들이 아니라 약간 좀 웃기기 위해서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저질스러운 단어들을 차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야한 장면, 그렇죠? 그런 장면들도 넣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다르고 우스꽝스러운 장르로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있고요. 지금 요거를 한번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곡가에 따른 오페레타 작곡가와 작품의 역사를 한번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1830년에서 40년대에는 처음에 프랑스와 오버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합니다.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로서 작곡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Le Cheval de Bronze.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청동 기사라는 뜻인데 이게 우스꽝스럽고 이제 가벼운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오페레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 자체도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뭐 그 그러니까 전개 뭐 보통 얘기하죠. 뭐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전개되는 데 있어서 뭐 반전도 있어야 되고 뭐 요새는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는 내용 그냥 와가지고 슬랩스틱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드립도 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작곡을 했던 건데 그 오페라 코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오페레타가 발전이 됐다라고 보면서 약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오페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뭐 유명했던 그런 코믹 장르, 예를 들면 돈키호테, 그쵸? 그 부와 산초 같이 둘이 여행하는 내용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을 하고 막 희곡 작품들이 연극에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몇몇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명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그 오페레타의 약간 좀 시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자크 오펜바흐가 출연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페레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를 종종 하죠. 네.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오페레타가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여기서는 오르포이스 지하의 지옥에서의 오르포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요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펜바흐가 출연을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이 장르를 확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1855년에는 어느 정도로 유명해지냐면 테아트르 드 부페 파리지앙이라는 전용 극장이 문을 열 정도로 네, 유명합니다. 테아트르 이게 극장이라는 뜻이죠. 드 부페라는 거는 웃긴, 네, 부폰, 그렇죠? 오페라 장르 중에 부파가 있죠, 그렇죠? 그 부파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 부페인데 그 웃긴 장르 그게 그 파리지앵 그러면은 이제 파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웃긴 작품을 위한 극장, 파리 사람들이 전용 극장이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극장에서 이제 많은 작품들이 다루어졌고 사실 이 오펜바흐는 첼리스트이자 지휘자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한 거죠. 그냥 좀 돈이 되니까 작곡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펜바흐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건 사실 오펜바흐가 이제 유일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 오펜바흐는 처음에는 이제 마이어베어라는 작곡가의 곡을 가져와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을 조금 바꾸고 웃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에 뭐 저작권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중간에 음악 중간에 막 들어가 있고 마이어베어의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오펜바흐가 좀 웃기게 해가지고 좀 가볍게 들을 수 있게 마이어베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마이어베어의 음악이. 근데 그 작품들을 이제 패러디해서 좀 듣기 쉽게끔 해가지고 네, 관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이렇게 정통 사극만 보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그런 예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예능의 기능을 담당했던 게 이 오페레타라는 장르였던 거죠. 오페레타를 포함한 뭐 연극 그런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결국 나중에는 이제 패러디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현실을 비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시세가 이런 사태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요거를 비꼬는 뭐 이런 식으로 정치도 비꼬기도 하고 네, 왕가를 비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패러디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게 또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것만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이거 사람들이 니즈가 필요한 거는 하고 좀 이렇게 니즈가 있으니까 아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라고 해서 각 도시에 예를 들면 파리 그러니까 주요 도시죠. 일단은 파리라든가 뭐 런던 아니면은 뭐 마드리드 아니면은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 비엔나 베를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작은 극장, 아까 말했던 400석에서 500석 요거만 들여가는 극장들, 서민들을 위한 극장들이 이제 들어서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단 어쨌든 들어섰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이제 공연을 하고요. 오페레타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에로틱한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공연을 하고,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어쨌든 작품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극장들이 섰다는 거는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페레타와 이 극장 작은 극장들이 만나면서 이거 시너지 효과가 엄청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오펜바흐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보통 극장에서는 이제 약간 에로틱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타부시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런 것도 패러디라는 이름 하에서 조금 약간 좀 이게 덮어서 이렇게 보호돼서 우리 이거 패러디야 어차피 웃고 지나가자는 거잖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발달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패러디 그리고 이 에로틱한 장면 이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 오르페우스 in the underworld 그러면 오르페우스죠 우리나라 말로 오르페우스의 지옥에서의 오르페우스라는 작품에 보면은 여기에 캉캉이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야? 갈롭 그러니까 헬렌 갈롭이라는 곡인데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캉캉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따로 띄어서 이제 캬바레나 이런 살롱에서 춤추기도 하죠. 뭐 일설에 따르면 아예 뭐 속옷을 입지 않고 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공연 수위가 아주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보시는 무대가 싸구려 무대는 아니에요. 한번 어떤 무대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외설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외설을 거의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장르가 돼버렸죠. 어, 이거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이제 예술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예술로서 이제 어, 진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거 지금 봐도 상당히 외설스러운데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그죠? 근데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제 고유의 문화다가 이제 거의 이제 확정시 되고 있는 뭐 확정시가 아니라 이제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추는 댄스 집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가 이제 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펜바흐의 아까 작품을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오펜바흐의 오페라가 뭐냐면 그 호프만 이야기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호프만 이야기. 그 독일말로 호프만스 에어첼룽이라고 하는데 그 곡도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의 하나입니다. 지금 뭐 오페라로 거의 인정되고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1870년대에 들어서는 엠마누엘 샤브리엘, 그 다음에 안드레 메사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펜바흐에 이어서 성공을 거둡니다. 오펜바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또 이제 파리, 런던 그리고 뉴욕, 미국을 건너가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870년대 이제 프랑스 독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독일어권 국가와 그 독일어권 국가라는 건 이제 스위스를 포함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당시에 바이에른 왕국, 뭐 작센 왕국, 그 다음에 프로이센 이런 왕국과
프랑크 왕국, 이게 프랑스에 있던 프랑크 왕국은 옛날에 없어졌죠. 프랑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죠. 서로 이제 전쟁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프랑스 뭐 돼지들, 뭐 독일 돼지들 뭐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페레타도 서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두 가지 따로 나눠진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이제 구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식 오페레타와 파리식 오페레타 요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엔나에는 처음에는 카를 트로이만, 그 다음에 너이포묵 네스트로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오펜바흐의 작품을 모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작곡을 한 게 아니라 모방을 해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가 되죠. 그러다가 프란츠 폰 zupe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비엔나식 오페레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슈트라우스라든가 그 뒤로 뮬레커, 그 다음에 카를 첼러 이런 사람들도 이제 따라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페 정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이미 유명해진 상태죠. 거기에서 이제 슈트라우스라는 당대 천재 오페레타 작곡가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뮬레커, 그다음에 카를 첼러라는 사람들이 곡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이 사교계의 큰 축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비엔나 안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비엔나 이제 주변 비엔나 바로 이제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엔나 성벽이라는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작은 도시들이 있고 사람들 사는 모이는 데면 어쨌든 시장이 형성되고 발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작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들이 이제 카를 테아터, 그 다음에 뭐 테아터 안데어 윈, 그 다음에 테아터 암 프란츠 요세프 카이, 뭐 슈트람퍼 테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도시 근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장들이 이제 새로 세워지면서 오페레타를 이제 상연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극장에 들어서면은 공연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품을 봤던 것 중에 이 오페레타가 제일 적당했던 거죠. 그 당시 시대상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보았지만 뭐 코미디 지금도 뭐 예능 뭐 서민하고 귀족 뭐 가려서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귀족들도 이제 즐겨 찾게 되면서 이제 명성을 더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비엔나에 유명했던 게 왈츠인데 사교계에 가면은 무조건 지금 뭐 클럽 가는 거랑 비슷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사교계에서 이제 왈츠를 춥니다. 그렇죠? 그런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추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로 사귀어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왈츠가 유행을 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안에서 오페레타와 만나서 새로운 거의 창조되다시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일 잘했던 게 슈트라우스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슈트라우스는 뭐 박쥐를 비롯해서 뭐 베네치아에서 하룻밤 등 뭐 요거는 굉장히 에로틱한 곡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비교를 했을 때 프랑스는 정말 작은 오페라로서의 위치를 정말 이제 충실히 다져갔어요. 근데 이 프랑스와 비교를 해서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멈출 필요가 있냐? 뭐 귀족들의 후원도 있고 점점 인기가 더해가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틀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춤도 넣기 시작하고 합창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뭐 전문 오케스트라, 뭐 오케스트라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필요한 오케스트라 숫자가 거의 오페라를 상회를 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부족했던 독일 오페라 부분을 이 독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 본래 언어로 오페라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더
훨씬 편한 일이에요. 제가 이태리 말, 독일 말을 아무리 배워봤지만 제가 한국말로 노래하는 것만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좀 가까이는 근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이 오페라를 볼 때 이태리 말로 보고 프랑스 말로 보다가 이걸 어느 순간 되게 자기 귀에 쏙쏙 박히는 이제 자기 고국 모국 언어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페레타.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스캔들이 난 거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이 부족한 독일 오페라의 이 장르를 채워줄 수 있다 해서 한 장르로서 확립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 이후는 여기 슈트라우스, 이 뮬레커, 그다음에 카를 첼러, 수페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 골든 차이트라고 하는데 골데느 차이트 그러니까는 황금기를 이끌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유럽을 휩쓴 전쟁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뭐 전쟁에 이제 들어갔다가 끝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줄 걸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극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뭐 밝은 분위기의 공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 한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쇠퇴의 길을 걷거든요. 오페레타는. 그러면서 다시 1914년에 한 인물이 오페레타 작품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이게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대상과 맞아떨어져서 다시금 발전을 합니다. 이때를 실바나 차이트 그러니까는 황금기를 아닌 은금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은금기라고 할 수 있죠. 은의 시기가 그러니까 황금은 아니지만 은이 두 번째 전성기가 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곡은 Mein Herr Marquis 이런 Mein Herr Marquis인데 뭐냐면 이 플레더마우스 그러니까 박쥐라는 오페레타죠.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인데 요거의 소프라노가 굉장히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 무도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친구랑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네, 그냥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박쥐라고 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박쥐인데 그걸 이제 앙심을 품은 거죠. 앙심을 품었다기보다는 이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준 얘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똑같이 연회를 였는데 연회에서 이제 취해서 그렇게 된 건데 연회를 열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슈타인이라는 백작도 초대하고 그 부인도 초대하고 그리고 그 하녀도 초대해서 뭔가 이렇게 골탕을 먹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하녀가 여기서는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그 여주인공은 아델레이거든요. 그래서 아델레가 아니라 다른 인물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 하녀의 이름은 아델레예요. 그래서 이 하인은 막 분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엄청 화려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서로 따로따로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 아이젠슈타인 백작이 와서 내 하녀인 아델레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웃기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막 때려가면서 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마인 헤어 마키라는 곡은 소프라노들이 많이 부르는 곡인데 여러분들 이제 소프라노들은 요거 한번 들어보셨다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연극적인 대사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연극적인 대사를 하고 사람들도 뭐 아까 말했던 프랑스 오페라 그런 적은 수의 인원이 등장하는 게 아니죠.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코믹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에로틱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녀 그 아델레가 아니고 난 딴 여자예요. 웃기시네요. 참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돌려서 곡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방금 이제 들었던 가수는 에디타 그루베로바라고, 네, 엄청 유명한 소프라노죠. 네, 그루베로바는 아마 체코의 가수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가끔 활동하는 아직 현역의 가수입니다. 굉장히 이 수브레트라는 장르를 아니 그 수브레트라는 그 보이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수브레치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좀 막 떨림이 많고 이런 뜻인데 약간 좀 가볍고 이런 오페레타에 보면은 이게 아주 가벼운 역할들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수브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페라 때로 인해서 새로운 성악가로서의 새로운 길도 열리게 되죠. 사실 이 새로운 장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새로운 파트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최고봉 중에 한 분이신 네, 에디타 그루베로바라는 분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가요. 네, 오늘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엔나 오페레타는 일단 이런 곡들이 이제 파생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쵸? 계속 똑같은 거 보면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거 봤는데 또 보면은 웃기 처음 본 거랑 두 번째 본 거랑 세 번째 본 거랑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매번 볼 때마다 감동이 더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이란 장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페레타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 마침 그때 천재 작곡가가 한 명이 나타나요. 그 작곡가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레하르라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그 작곡가에 대해서 다루고 그 작곡가부터 오페레타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한 주일 되고요. 좋은 주말 아니면은 아직 주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녹화했으니까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